국회 법사위가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는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해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열릴 예정이던 전당대회 일정이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멕시코에서 열린 중견국 협의체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했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포천 가평에서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김용태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을 위해 일부 상임위가 가동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의결을 여야 합의로 진행했습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는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장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여당은 지난주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또다시 협치가 깨졌다고 반발하며 환노위를 보이콧했고 정부 측에도 불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21대 국회 마지막은 물론 22대 국회까지 폭주를 이어가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의 뜻을 모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를 저버린 채 오만한 힘자랑으로 국회를 끝모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박정 환노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전체 회의에 불참한 정부 여당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21대 국회 역할을 다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입니다. 도대체 최상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쪽 회의를 마친 직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체불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7일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야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와 조직을 이끌어갈 자질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은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9일에 실시되는데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가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6월 말 7월 초 얘기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그 당원 당규상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돼요. 예. 그럼 6월 말이면은 5월 한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착수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예.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황 위원장은 혁신할 일이 많아 관리형 비대위로 업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를 함께 구성할 원내대표 선거가 늦춰진 것도 전당대회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4선의 이종배, 3선의 송석준, 추경호 의원 등 모두 3명입니다. 오는 9일 선거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당의 전열을 정비하고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22대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보수가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는 총선 패배의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조 위원장은 누구 한 명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 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을 꾸렸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과감하게 돌파해 개혁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 나타난 우리 민심,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민생국회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견제와 개혁과제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개혁기동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2명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원내대변인에는 노종면, 강유정, 윤종군 당선인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론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습니다. 앞서 임명된 박성준 운영수석 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에 이어 윤종군 당선인 역시 친명계로 불리는데 여당 공격수를 전면 배치했던 평이 나옵니다. 원내 부대표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당선인을 비롯해 부승찬, 서미화, 정의로, 모경종 당선인 등 초선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추진을 꼽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찬반 입장과 대책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이슈픽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 원내대표단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이 오늘 현충원 참배를 이제 공식 일정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22대 국회 1호 법안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강공 모드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에서의 압승을 기세 삼아서 민주당이 이 주요 정책 등을 이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게 이 새로운 원내 구성의 포부에서 좀 드러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첫 원내 대책 회의에서 원내 개혁 기동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원내대표단의 이 22명은 개혁을 실천하는 개혁 기동대 역할을 할 것인데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원대단이 돼서 개혁과 성과로 화답하겠다라고 포부를 강조를 했습니다. 친명체제 중심의 이 원대 구성 이후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느 정도 예상대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었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또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재발의할 방침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직을 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면서 다수결에 따라야 된다라면서 22대 국회 초반에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영수회담을 놓고 이제 후일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원했던 것이 서로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가 사실 조금 파급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수회담의 대통령실의 메신저였던 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과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나란히 함께 인터뷰를 해서 회담 과정의 뒷얘기와 또 입장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선거 이후에 협치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게 주된 요였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다면서 영수회담에 화답을 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이 큰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그만큼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화답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원하는 것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차기 총리 후보군에 대한 추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중도 성향의 후보자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약속의 맥락에서 이 대표에게 한 라인을 구축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 등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보다는 국정기조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그립이 강한 지금 상황에서 총리 추천은 의미가 없다며 거부의 뜻을 내비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부부간의 모임을 갖는 것도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최상병 특검법 등 이 민주당의 강공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자 이 1시간 전쯤에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특사는 없었다. 영수회담은 물밑 회담이 아니라 공식 라인을 거쳤다면서 이 보도를 사실상 부인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은 개인의 생각과 판단, 또 민주당 대표도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이라는 조직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고요.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영수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좀 거절을 한 이런 이제 분위기의 이제 그 회담이었던 것 같네요. 그 부부간 모임은 어느 쪽에서 제안했다는 건가요? 네, 부부간 모임은 윤 대통령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갖자, 필요하면 골프도 치자 이런 내용이 이 보도에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있었다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그런 않은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쪽에서 받기가 역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기관과 규모, 방식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어내려는 술책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무리한 정쟁을 위한 정쟁인 특검법에 대해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 거부권 법안 처리 15일 이내에 행사가 돼야 됩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시기가 좀 가늠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도 국민의힘에서도 현재 이탈표 단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죠. 자칫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재표결에서 거꾸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27일과 28일 중 이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다시 좀 셈을 해봐야겠죠. 현재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은 295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범보수 진영에서 98명 이상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113명이거든요. 단일 대우만 형성을 해도 부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가결을 위해서는 이탈표가 그러면 몇 표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이 범보수 진영에서 15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탈표가 이 앞선 거부권 때보다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고요. 네. 또 본회의에서 퇴장하지 않았던 김웅 의원이나 이미 찬성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처럼 찬성 투표를 총선 과정에서 공언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총선에서 낙천이나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58명이나 되거든요. 이들 중에 일부가 제표결 때 찬성을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국민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스러운 현역 의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번째가 됩니다. 자, 때문에 이번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야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질의응답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 또 특히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리가 나올 텐데 이때 대통령이 어떤 근거를 내세우며 거부권을 쓰겠다고 할지 혹은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다른 안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신지호 전 의원의 경우 제3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언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 9일 열리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전후로 대통령이 내놓는 답변에 대한 여론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또 그를 토대로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모두 살펴봐야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29일이 되면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제 제2요구권,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치열하게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6일 멕시코에서 열린 제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에 대해 연설하고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멕시코 하원 의장으로부터 믹타 국회의장 회의의 의사봉을 전달받습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의 의회 수장간 회의로 대한민국이 멕시코에 이어 내년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장국 수임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섯 나라의 공동 번영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또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더 크게 역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회의에 우리 다섯 나라 국회의장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된 믹타 의장회의에선 김 의장은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이란 주제의 좌장을 맡아 연설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증진에 대한 믹타 의장국들의 역할을 당부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국제협약 준수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오던 국가들이 여러 국내 사정과 헤게모니 경쟁 등으로 인해 리더십 발휘와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켜 나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선 비례대표 의석 여성 할당제 등 의회 내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전달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위한 믹타 회원국 의회 간 협력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세션 토론을 바탕으로 의장 성명문이 채택됐는데 김 의장이 합의를 주도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조항도 성명문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믹타 개회에 앞서 이뤄진 멕시코 하원 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선 내년 믹타 회의 참석과 한 멕시코 FTA 협상 재개에 대한 관심과 지지 등이 전달됐습니다. 멕시코 일정을 모두 마친 김 의장은 중남미 최초 수교국인 브라질로 이동해 상원 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국정 운영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도 국정 운영에 관한 여론을 발빠르게 수렴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구치소에 있는 이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 신청을 거부당했다며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 의혹이 있는 검찰 행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이 여야 새 지도부로 선출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활발한 소통으로 민의 반영에 문제가 없도록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홍 수석에게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전국에 파란이 일 수도 있다고 압박했고 민생회복지원금 수용도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운영위원회 의원단이 국회 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아크마드 디미안티 나타쿠수마 하원운영위원회 부회장 등 의원단을 포함한 20여 명은 국회 방송의 의정 중계 시스템 운영 방안을 비롯해 스튜디오 등 시설물을 견약했습니다. 김명진 방송국장은 인도네시아 의원단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양국 간 의회 방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습니다. (5월 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회의장 후보 등록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이 된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조정식, 우원식 의원이 오늘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나란히 등록했고 추미애 전 장관과 정성호 의원도 곧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선관위는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경선을 치릅니다. 통상 국회의장은 최1당, 최다선자가 맡는다는 정치권 관례에 따라 추 전 장관과 조 의원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5선이 되는 의원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번엔 관례가 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마음, 이른바 명심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검찰 독재 탄압에 대해서도 맞서서 당과 또 대표님을 지키기도 했고 또 그리고 총선 승리를 견인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 또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 이렇게 3톱이 되면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조합 아니겠는가. 명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명심으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그립감, 이 존재감, 이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립성이 아닌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국회의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을 편드는 편파적 의장의 역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중심을 꽉 잡아줄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국회의 대표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권의 침해를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4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5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장. 오는 16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과연 제22대 국회 전반기 입법부의 수장은 누가 될까요? 두 번째 주제는 한동훈 조기 소환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 기존에 거론되던 6월 말에서 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출마할지 여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출마는 본인 자유예요. 근데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근데 또 다시 출마를 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니까 당대표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출마론이 불거지는 이유에 대해 다름이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 때문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당분간 쉴 줄 알았어요.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 오히려 재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 지금 가능성은 3주 전보다는 2주 전이 높았고 2주 전보다는 일주일 전이 높았고 일반 당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팬덤은 한번 생기면은 사그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 한 위원장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 16일엔 함께 총선을 치른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고 지난 3일엔 사무처 당직자 20여 명과 저녁을 먹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던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복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건 이미 토요일 날 긁어가지고 아닌 건데 이걸 또 들고 와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면 언제 복귀해야 되는 거냐. 지금은 서울시장 선거 아니면은 보궐. 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시기상조다, 아니다, 당이 변화하려면 필요하다.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성의 시간이냐, 조기 복귀냐. 그가 헌백 여부를 선택할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댓글이 각자 위치에서 성장하는 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주인공은 1990년생으로 국민의힘 최연소이자 수도권 당선자로 국회에 첫 입성한 분입니다. 김용태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물이 훨씬 멋지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리겠고요. 1990년생. 정말 뭐 앞으로 좀 그 주변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 내에서 그 상대였던 민주당의 박윤국 후보를 2,477표 차.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48.36%, 김용태 후보가 50.47%, 약 2% 이제 포인트 차였는데 처음에 출구조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뒤지는 걸로 나오셨다면서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롤러코스터 타는 심정이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 때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제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선거도 제가 실제로 선거를 뛰었을 때 민심도 제가 체감하는 민심도 나쁘지 않았고 이길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출구조사가 약 5.8%포인트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5.8%? 이거는 별로 이렇게 좀 뒤집기도 쉽지 않은 그런 차이였네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마침 또 그날 제가 모 방송국에서 방송이 있어서 그 출구조사를 캠프에서 보지 못하고 서울에 모처 이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봤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출구조사가 뒤지는 걸로 나오니까 밥도 제대로 안 들어 좀 당황했었죠. 그런데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계속 리드를 하더라고요. 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리드를 계속 하고 있어서 출구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안정감을 그때부터 좀 찾고 방송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김용태 당선인을 이제 알게 됐던 게 바로 이제 천하용인의 이제 한 멤버셨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포천, 가평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지역이라고요? 예, 제 네. 고향이고 네.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한 2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정치인들 중에 아마 고향에서 내 뜻을 펼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이 주민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무겁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가 그동안 많이 소외받아 왔었는데 이 지역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 이런 좀 욕심이 있습니다. 천하용인 멤버 중에 이제 유일하게 국민의힘에 남아서 당선이 되셨어요. 남은 멤버들에게 축하도 받으셨나요? 축하도 받았고 네. 뭐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식사 자리도 몇 번 있어서 방송도 같이 하고 하면서 대기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받기도 했고요. 이준석 대표랑도 이제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만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젊은 정치인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러한 분들이 원내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네. 헌정사에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제3정당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저는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려운 일이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역구에서 뚫고 올라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칭찬하고 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뭐 협력하고 경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면 그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고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당선인의 이번에 그 입성과 당선과 그리고 이제 김재섭 당선인의 당선 어느 쪽이 더 의외였습니까? 둘 다 어려웠던 선거 같아요.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도봉에서 네. 상대적으로 도봉은 국민의힘의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당선인의 개인기로 주민들께 선택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저희 정당으로서도 네. 강북 지역에서 당선된 유일한 분, 특히 한강벨트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분을 알고 있고 어려웠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정당으로 당선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헌정사에 아마 지역구에서 제3정당으로 당선된 사례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근데 두 분 다 모두 열심히 하셨고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다만 개혁신당에 제가 계속 우려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이제 네. 개혁신당이라는 것 자체가 반윤이라는 것을 기치 아래서 만들었던 정당이다 보니까 때로는 윤석열 정부를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제 조롱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삼가해달라는 말씀 부탁도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혁신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젊은 정치인들 간의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용태 당선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국회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역구가 경기 포천 이제 가평 지역구이다 보니 이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면 원하는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쪽일까요? 예, 원하는 상임위는 국토위인데요. 많은 당선인들 대부분이 국토위를 희망하고 계셔서 네.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왔고 성장이 정체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겹겹이 묶여 있거든요. 수도권 규제법에도 묶여 있고요. 또 가평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들이 먹고 있는 이 물, 상수원,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평 군민들께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이 제한돼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 피해를 가평 군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거고요. 포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고 아시아 최대의 화력장 훈련장이 승진훈련장이라든지 미군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장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피해, 소음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을 잘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정치권에 포천 가평이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마지막에 돌아오는 대답은 경기 북부도 결국에는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논리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지역이 경기 북부 가평 포청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고 수도권 정비법에서 좀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는 것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된다면 이 경기 북부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인구 소멸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철도교통망이 좀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그 이름 공모를 하는 게 있어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고 이제 말씀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누리꾼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의 이 이름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의미를 담기에는 이 명칭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이 법안명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30대 초선 당선인들 주도로 당내에서 이제 공부하는 모임을 지금 이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할 당내에서 그 여야 할 것 없이 당내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좀 공부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좀 어떤 모임으로 좀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한다고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또 세력화한다 이러한 표현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공부하려고 만든 모임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법기관이고 굉장히 많은 분야의 법안을 다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또 학계 이야기도 좀 듣고 해서 실제로 법안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당선인들이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때로는 이렇게 규제를 철폐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만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초선 당선인들 간에 누구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또 계파에 상관없이 이 뜻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모셔가지고 자유로운 토론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모임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스터디 같은 느낌이네요. 예. 네. 이제는 정부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했던 민정수석실을 이제 부활시켰어요. 이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또 임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서 고심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실까요? 예,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총선에 참패했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있었고 불통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목소리와 민심과 좀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그거 잘하려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해서 나왔던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심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임기 4년 동안에는 민심하고 가까워질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하려고 이제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서도 바랐던 지점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더 나아가서 저희가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지명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공정과 정의로운 국가 만드는데 저희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모레 9일에 이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 여기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좀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장 안에서의 분위기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것이 야당이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고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정권 압박용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이 특검 전국을 활용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최상병 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
혹은 이종섭 전 대사를 이제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였잖아요. 이분을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실이 여기 개입된 것 같고 이것을 방어하고 비호하려고 뭔가 일을 꾸미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간에 지난 7월 때 정말 이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이것을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를 하다 보면 대통령실 수사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대통령실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주셔야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솔직한 기자회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없이 저희 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여러 가지 어떤 독소 조항을 핑계로 특검을 반대한다면 전 국민들께서 여당과 대통령실 더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셔야 된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많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올 초에 신년 그 대담에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훨씬 국민적 의혹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을 수사해야 될 상황들이 온다면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주셔야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자를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대통령 스스로 일깨워 주시고 또 대통령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번 총선에 참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기대치가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2년간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그 대처하는 과정이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께 다시 믿음을 주시려면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의지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해야만 저희가 어떤 새 신책을 내놔도 국민의힘이 어떠한 방안을 내놔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지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새 신책을 내놓는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비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아마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의지만이 두 가지 사안을 풀 수가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이제 특검법으로 가는 것에는 반대다라는 입장이시군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진상규명이고 이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통령의 명예회복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결자해지, 대통령의 직접 솔직한 기자회견만이 지금 상황에선 최선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특검법은 정치적 공세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일에 있을 기자회견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반헌법적 행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또 칭했는데요. 이런 발언들과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 여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께 질책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오히려 그 국회의원들, 당선인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데 이분들을 탄압하고 당론을 딱 정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당론을 따르라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가는데 어떤 완결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이고 젊은 사고를 가진 당선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목소리도 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있다면 가감 없이 비판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이번 22대 초선 당선인들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이 3파전으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새 원내대표에게는 이제 당 전열 정비 그리고 이제
거야를 상대로 해야 하는 좀 벅찬 그런 또 상황이 앞에 있고 또 당정대 관계 재정립 뭐 이런 이제 숙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이 차기 원내대표로 좀 적합할까? 뭐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을 꼽기는 이제 어렵지만 어떤 스타일의 인물이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그 차기 원내대표는 또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바라시는 상이 있을까요? 저도 108명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송에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선거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당선인들끼리도 이 말씀들 잘 삼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후보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사실 당선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 여당의 원내대표 지금 국정 지지율도 낮고 또 192석의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자리에 여당 원내대표에 출마하신 세 분의 선배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이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또 야당과의 사이에서 조율하고 협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정말 뭐 적절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하우스 오브 카드 그 미국 드라마 보면은 원내 총무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내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걸 추진해 나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많은 평론가분들이 이제 영남이라고 해서 뭐 수도권이라고 해서 충청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적 안배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영남이더라도 충청이더라도 수도권이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능력대로 저희가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개파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때로는 대통령과 소통을 기반으로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에 또 필요하고요. 야당하고 대화도 하지만 때로는 야당이 저희 가치와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가치와 반하는 일들을 할 때는 투쟁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야당을 향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지켜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마침 또 내일 저희가 오후에 정견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정견 발표를 통해서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또 야당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때로는 투쟁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인지 전반적으로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당대표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있었어요. 오늘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당초 예상했던 6월 말에서 7월 초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변수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도전, 또 집단 지도체제 전환 여부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가 하나의 쇄신의 절차로 국민들께서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의 잔치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잔치가 되고 관심이 있어야만 저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당이라고 하면 국가의 미래나 비전과 가치를 담아서 어젠다도 이 당권 주자들이 던져야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진보와 보수 정권의 문제가 아닌 뭐 의료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러한 입법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또 야당하고는 이 192석의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 흐름을 말씀하시고 그런 비전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2번 출마해봤는데요. 한 번은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고 한 번은 당원 100%의 전당대회를 출마해봤습니다. 네, 민심이 반영되어야만 이 전당대회가
국민 전체에 대한 전당대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당권 주자들도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 타겟팅을 하고 이 미래와 가치에 대해서 메시지 타겟팅을 하는데 당원 100%의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면 사실 당원들을 위한 또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 전략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리그 아닌가. 그되면 또 기대치라든지 이런 관심사에서 동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거는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참패받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민심이 좀 반영돼서 저희가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절차로서 또 도구로서 전당대회를 이용하는 것도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뭐 점점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권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지난 총선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책임론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공간이 굉장히 제약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 있어서 많은 지지자들이 높게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뭐 당원의 한 사람이라면 전당대회 당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합리적이고 또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 출마일지 뭐 불출마일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잘 결정하셔가지고 지지층들과 당원을 위해서 또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포천 가평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에서의 이제 포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또 정치권에서 포천과 가평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포천과 가평이 상대적으로 이제 연령층이 높은 지역이고 도농복합 지역인데 왜 젊은 당선인을 만들었는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젊은 당선인을 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희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정치되어 있었던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 싶은 욕망과 욕심도 있으셨고 또 21대 국회가 그동안 정치가 마비됐었잖아요. 22대 국회만큼은 정말 대화와 야당과 협력도 하고 민생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 세대 교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열망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매번 매사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뭐 가구까지 다 말씀을 하신 거죠? 예, 22대 국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대 국회가 잘 못했잖아요. 근데 22대 국회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강대강 진영 간의 대치가 예고되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화하고 싸우고 투쟁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은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21대 국회는 정쟁을 위해서 싸웠던 측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가 왜 싸우는지, 우리가 왜 민주당과 타협하고 싸우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포천 가평에서 당선된 청년 정치인 김용태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22대 국회 활동 저희가 아주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